평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수련.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호위총국 소자.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제 차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제가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찬란했던 금색 견장과 명예를 전부 오물통에 처박고 이 영하 30도의 두만강 얼음판 위를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총성이 울립니다. 제 바로 옆에서 뛰던 청년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얼굴로 튀는 뜨거운 피. 도대체 평양 상위 1% 로열 패밀리였던 제가 왜 이 차가운 강바닥에서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양의 밤하늘조차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 45층 펜트하우스의 거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주체사상탑의 붉은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대동강 물결 위로는 유람선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지방 공기는 달랐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냉방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저희 집 거실은 훈훈하다 못해 더울 지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양털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올리브색 정복, 어깨 위에 빛나는 소자 계급장, 그리고 가슴에 달린 김일성 김정일 배지. 거울 속에 저는 완벽했습니다.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호위사령부 소자라니 남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 리명훈 상장이 있었으니까요. 수련아 뭐하니? 손님들 기다리신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들처럼 우아하게 머리를 올리고 일본산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죠. 어머니의 손에는 프랑스산 최고급 콘약 헤네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한 병 값이면 북한 노동자 10년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비쌌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저 물처럼 마시는 술일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진한 알코올 냄새, 그리고 최고급 수입 담배 연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군단 장급 장령들, 평양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 도시 하나쯤은 날려버릴 수 있는 권력자들이 우리 집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대장 진급을 축하하는 비밀 파티였거든요. 식탁 위는 그야말로 주지육림이었습니다. 고려호텔 주방장이 직접 와서 요리한 철갑상어 요리, 칠면조 구이, 송이버섯 볶음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기름진 고기를 집어먹으며 침이 튀도록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역시 리 동지야. 이번에 원수님 신임이 대단하십니다. 이제 총참모장 자리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하. 아버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평양의 왕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곁에서 깍듯하게 거수 경례를 하며 손님들을 맞았죠.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장군님 딸답다고 치켜세우는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조차 그때는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풍경 속에 기분 나쁜 균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파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술만 홀짝이는 남자. 국가보위성 부부장 최강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사관학교 동기였지만 늘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2인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미 사냥을 끝낸 맹수의 여유였다는 것을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아버지가 건배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샹들리에 불빛이 아버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동지들, 위대한 원수님의 배려로 이리명훈이가 아버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방탄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순식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칠면조 다리를 뜯던 간부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왈츠 음악만이 뜬금없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군화 발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건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입은 보위부 타격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소파에 앉아있던 최강철 부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반쯤 비워진 술잔이 들려 있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술을 아버지의 하얀 정복 상의에 사악 뿌렸습니다. 붉은 콘약이 아버지의 훈장 위로 피처럼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리명훈 동지 축하하오. 진급이 아니라 처형대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된 걸. 그 한마디에 평양의 가장 화려했던 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쨍그랑. 그 파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폭풍은 예고도 없이 그렇게 우리 집 안방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크리스털 잔의 파편들이 제 발밑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그 흥겨운 왈츠 음악이 뚝 끊기고 대신 무거운 침묵과 거친 군화 발소리만이 펜트하우스를 점령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리명훈 동지 만세를 외치며 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던 그 많던 사람들, 당 간부들과 군 장성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변호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숙이거나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똥물이 튈까봐 피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비겁한 눈빛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양의 충성심이란 건 권력이라는 태양 아래서만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요. 보위부 타격대원 2명이 아버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습니다. 이거 놓으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군단장이야. 원수님께 직접 보고하겠어. 아버지가 고함을 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강철 부부장이 혀를 쯧 하고 차며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아까 술을 뿌린 아버지의 훈장을 닦아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느릿한 손놀림이었죠. 리 동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원수님의 보고, 그 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게 바로 나요. 반당 종파분자 리명훈. 자백서는 가서 천천히 쓰시라요. 손가락이 다 부러지기 전에는 쓰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광철 동무, 아니 부부장 동지. 우리 그이한테 왜 이래요? 하지만 타격대원이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밀쳐냈고 어머니는 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로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죠. 그때 아버지가 끌려나가며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평생 당당하고 위험 넘치던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보는 공포, 그리고 간절한 신호. 아버지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입모양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짐승처럼 끌려나간 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하지만 최강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에 남아있는 겁에 질린 하이에나 같은 손님들을 쭉 훑어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독한 담배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며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련동무, 오늘 밤은 집에서 조용히 쉬라요. 보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말고. 알간? 그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픽 웃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쐐기를 박더군요. 아, 그리고 집에 있는 달러나 패물 같은 거 잘 챙겨두시오. 나중에 압수수색할 때 개수 안 맞으면 곤란하니까. 내일 아침엔 이 집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거든. 그가 나가자마자 손님들은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수련아, 힘내라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 조금 전까지 파티장이었던 이곳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반쯤 먹다 만 칠면조 구이가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수련아, 아버지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직속 상관에게라도 연락을 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조차 없는 완벽한 먹통.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선이 끊겼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고 군복 입은 사내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이 45층 펜트하우스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깨진 크리스털 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따끔한 고통이 느껴지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최강철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내일 아침엔 이 집 주인이 바뀔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끌려간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살 길은 딱 하나. 오늘 밤 이 감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제 시선은 거실 구석, 아버지의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했던 비밀 금고, 거기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거실에 남겨둔 채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당문건을 검토하던 곳, 늘 담배 냄새와 묵직한 위험이 감돌던 그 방이 오늘따라 텅 빈 무덤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면 한가운데 걸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어릴 때부터 저 초상화 앞에서는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두 지도자의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CCTV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짓은 저 초상화 속 인물들이 만든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책장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그려진 대형 액자를 걷어내자 차가운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금고의 존재를 아는 건 아버지와 저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날이면 농담처럼 제게 말씀하셨죠. 수련아, 만약 이 아바이가 갑자기 사라지거든 이 금고를 열어봐라. 거기에 내 목숨줄이 들어있다. 그때는 그저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숫자. 당창건 1?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아버지는 뼛속까지 충성분자였으니까요. 저는 1010당 창건 1을 돌려보았습니다. 철컥. 열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잠긴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밖에서는 보위부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보다 국가보다 더 소중했던 것.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생일인 0911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툭 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기익. 금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돈 따위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100짜리 벤자민 프랭클린 지폐 뭉치만이 벽돌처럼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100,000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미제 승냥이의 돈이라고 욕하던 그 달러가 사실은 우리 가족의 비상 탈출 자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뭉치 위에 놓인 2가지 물건. 하나는 낡은 붉은색 가죽 수첩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뽐내는 70식 권총 한 자룸 가리고 실탄 2탄창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붉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평양 고위 간부들의 비리, 뇌물장부, 그리고 심지어 최강철 부부장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토사구팽 당할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시한폭탄 같은 보험을 들어놓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군용 더플백을 꺼내 달러 뭉치와 수첩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성이 손끝에 전해지자 묘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사냥감이 아니라 이빨을 가진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그리고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거칠게 방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들이닥친 건가? 저는 권총을 허리춤에 찔러 넣고 더플백을 메고 서재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보위부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식료품 창고에서 쌀자루를 훔쳐 달아나려다 어머니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굽실거리고 아부하던 그녀가 도둑질을 들키자 태도가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밀치며 독사 같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비키시오. 어차피 내일이면 다 뺏길 거 나라도 좀 챙겨야지.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의 이마를 겨눴습니다. 내려놔.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자루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소자동지, 당장 꺼져. 그리고 나가서 입 한 번이라도 뻥긋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어. 그녀는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찬바람이 쌩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서 떠벌리면 보이부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실 시간 없어요. 5분입니다. 딱 5분 안에 짐 싸서 나가야 해요. 어머니가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이니?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옥이요. 이곳보다 더한 지옥으로라도 가서 살아야죠. 아버지가 남긴 이 총으로 길을 뚫을 겁니다. 저는 옷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편한 사복을 꺼내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제 정복. 호위사령부 소자 계급장이 달린 그 올리브색 군복. 평양 시내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프리패스. 하지만 동시에 잡히면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움직이는 표적.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군복 상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수련,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연기를.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어머니의 머리에 촌스러운 스카프를 씌워드렸습니다. 화려한 파마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도 검은색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른손은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차갑게 식은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의 땀 때문에 권총이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끔찍하게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고개 숙이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 놀라거나 소리내면 안 됩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육중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4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44, 43, 20, 10.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호위총국 장교였지만 그 제복 안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띵!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살벌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로비 소파에는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사내 2명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자동소총을 맹군인 1명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감시하던 그놈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죽 잠바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선글라스를 쓴 저와 보자기를 쓴 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한 놈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건들건들 다가왔습니다. 허리춤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권총임이 분명했습니다. 어이, 리수련 동무, 지금 어디 가는 거요? 집에 있으라는 말 귓등으로 들었어? 그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누런 이빨 사이로 역겨운 니코틴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금이 승부처였습니다. 여기서 기가 꺾이면 끝장이다. 저는 권총을 쥔 주머니 속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오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비켜. 사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 이 여자가 돌았나? 야, 당장 들어가. 수갑 차고 끌려가고 싶어? 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짝!
저는 주저없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일격이었습니다. 로비의 청명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도, 뒤에 있던 군인도, 심지어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내가 얼이 빠진 표정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쳤습니다. 내 눈깔엔 내 어깨에 달린 이 계급장이 안 보이니? 감히 보위부 나부랭이가 호위사령부 직속 상관의 몸에 손을 대?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 대기하라고. 사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호위사령부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 그리고 계급이 주는 절대적인 위압감은 이토록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평양방어사령부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아버지가 싼 똥 치우러 가는 길이야. 내 놈들이 막아서 내보고 시간 늦어지면 그 책임 내가 질 거야? 응? 제 목소리는 당당하다 못해 살기등등했습니다. 사실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선글라스가 제 눈빛을 가려준 덕분에 들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리명훈 상장은 숙청당했지만 딸인 리수련 소자에 대한 처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정말 불려가서 살아남는다면 저를 막아선 그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뒤에 있던 다른 사내가 무전기를 꺼내 들려 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전을 치면 끝이다.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수배자라는 게 들통난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 사내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이 갓나들아. 1호 행사 보안 사항을 무전으로 떠들겠다는 거야? 너네 다 수용소 가고 싶어 환장했구나. 1호 행사.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1급 비밀을 뜻하는 단어. 이 단어 하나면 북한에서는 모든 절차가 마비됩니다. 사내는 기겁하며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소자 동지. 지나가십시오. 정문 앞에 군인이 황급히 문을 열며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덜덜 떨고 있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굽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회전문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뛰면 안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지나가는 서비차 돈을 받고 태워주는 화물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짐칸에 올라타서야 저는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평양의 야경. 45층, 불이 꺼진 우리 집 창문이 보였습니다. 나의 고향, 나의 안식처, 나의 자부심이었던 그곳. 이제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수련아,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양역 쪽이 아닌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북쪽으로요. 기차는 위험해요. 트럭을 타고 검문소가 없는 샛길로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그 샛길이야말로 산적대와 뇌물 먹는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더 위험한 정글이라는 것을요. 덜컹 덜컹 콰당탕. 낡아 빠진 러시아제 카마즈 트럭의 짐칸은 흡사 짐승 우리 같았습니다.
매캐한 휘발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짐칸 구석에 쌓아둔 말린 명태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멀미 때문에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끙끙 앓고 계셨고, 저는 덮고 있던 낡은 방수포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난 지 5시간째. 아스팔트 도로는 끊긴 지 오래였고 움푹 패인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마다 엉덩이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트럭 일명 서비차의 짐칸에는 우리 모녀 말고도 장사꾼 서너시 더 타고 있었습니다. 보찜을 잔뜩 껴안고 있는 그들은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저를 힐끔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촌년이 왜 이런 화물차를 탔나 싶었겠죠. 어이, 동무들, 고개 숙이라. 10호 초소다. 운전석 뒤쪽 작은 창문이 열리며 운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0호 초소. 도와 도 사이를 가로막는 검문소. 평양 시민들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지방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곳입니다. 통행증이 없으면 바로 체포되거나 가진 돈을 몽땅 털리는 곳이니까요. 기익. 트럭이 거친 소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군화 발자국 소리가 자갈밭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운전수 동무, 짐칸 깝시다. 안에 쥐새끼들 탄 거 아니네? 방수포가 확 걷히고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짐칸 안을 휘저었습니다. 아, 눈부셔. 장사꾼 아줌마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초소 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짐칸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 같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짐을 뒤지고 꼬투리를 잡아 돈을 뜯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거 무수거야? 평양 소주네. 이거 통행증 있어? 없으면 압수야. 군인 하나가 짐을 뒤지는 사이 선임병으로 보이는 자가 구석에 앉아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동무는 뭐야? 군관이야? 그가 제 어깨에 소자 계급장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로비에서 만났던 보위부원들과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 지방 군인들에게 중앙당의 권위는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당장 뜯어낼 담배 한 갑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소자 동지께서 왜 승용차 놔두고 이런 똥차를 타셨을까? 혹시 타령입니까? 그가 비아냥거리며 제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며칠은 안 씻은 듯한 입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이 자식은 눈치챘다. 계급장만으로는 안 통한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서 실랑이가 길어지면 신원조회가 들어갈 테고 그럼 끝장입니다. 저는 품속에 넣어둔 권총 대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밀 작전 중이다. 말 더 시키지 말고 저기 가서 조용히 담배나 한 대 사 피우라오. 군인이 손에 쥔 것을 펴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진 $100짜리 지폐였습니다. 순간 군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북한 돈으로 치면 군인 월급 10년치가 넘는 거액. 그의 비열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더니 세상에서 가장 순박하고 비굴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1호 작전 중이셨군요. 당연히 보내드려야지요. 그는 황급히 지폐를 자기 가슴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짐을 뒤지던 부하들을 걷어찼습니다. 아, 뭐해? 빨리 문 안 열고. 소자 동지 급하시단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초소 불빛을 보며 저는 허탈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당과 수령의 권위보다 미제 승냥이의 돈 100달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 제 어깨에 달린 금색 견장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감상은 사치였습니다. 소자동무. 아니 아가씨. 다음은 함흥인데 거기서부턴 길이 험해요. 그리고 앞자리에 장사꾼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저를 돈줄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함흥역정 가면 꽃제비 대장을 찾으시오. 국경 넘으려면 그놈 도움이 필요할 거요. 꽃제비 대장?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의 대장이 제 탈출을 도와줄 거라니. 하지만 저는 그 정보 하나를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저는 장교 리수련이 아닙니다. 돈으로 길을 사고 정보로 목숨을 사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련아, 춥다, 배고파.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아직 많이 남은 달러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압록강 앞에 서야 한다. 트럭은 어둠을 뚫고 더 깊고 차가운 북쪽으로 질주했습니다. 새벽 4시 함흥역 광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양역의 그 대리석 바닥과 클래식 음악?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거대한 쓰레기장이자 살아남기 위해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 잃은 부모가 울부짖고 짐 보따리를 지키려는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기차의 기적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윙윙거렸습니다. 바닥에는 누가 뱉었는지 모를 가래침과 오물들이 얼어붙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지린내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칠세라 꽉 잡고 임파속을 헤집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악취를 맡아본 적이 없는 분이라 헛구역질을 하며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쓰러지면 그냥 밟혀 죽어요. 매표소 앞은 이미 장사꾼들이 점령해 표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서비차 아줌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꽃제비 대장을 찾아라. 역사구석,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기둥 뒤에 꾀재재한 아이들 서너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개똥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리의 아이들, 꽃제비. 그 한가운데 유독 눈빛이 형형한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5쯤 되었을까? 하지만 그 눈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칠순 노인처럼 깊고 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녀석이다. 저는 다가가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대장이니? 해상 가는 기차, 자리가 필요해. 소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누런 이빨 사이로 차가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줌마, 1달러 가지고는 짐칸 구석 자리도 못 사요. 그리고 저 할망구는 몸이 약해서 가다 죽을 텐데. 말하는 본세가 괘씸했지만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10달러를 더 꺼냈습니다. 자리를 묻는 게 아니야. 안전한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야. 검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돈을 낚아채더니 턱짓으로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객실이 아니었습니다. 석탄 냄새가 진동하는 기관차 바로 뒤 화물 전용 칸이었습니다. 여기 짐짝 틈에 숨으쇼. 검열관들이 귀찮아서 잘 안 뒤지는 곳이니까. 대신 얼어 죽어도 난 몰라요. 소년의 말대로 화물칸은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쌀포대 틈새에 어머니를 밀어넣고 저도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잠시 후 덜컹거리는 충격과 함께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레일을 긁는 쇳소리가 마치 제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졸음이었습니다. 잠들면 그대로 동사한다는 걸 알기에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습니다. 기익. 갑자기 기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섰습니다. 역도 아닌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화물칸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열. 다 나와. 신분증 꺼내. 보위사령부 검열대였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기차는 이렇게 불시 검열을 통해 탈북자들을 솎아냅니다. 쌀포대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나갔습니다. 비명과 욕설 그리고 몽둥이 찜질 소리가 화물칸을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권총을 꺼내야 하나? 여기서 쏘면 살 수 있을까? 아니, 수적으로 불리하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저와 어머니를 비췄습니다. 어이, 거기 구석, 나와. 검열관이 다가와 어머니의 보자기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봐라. 곱게 늙으셨네. 평양 귀부인이 왜 이런 돼지칸에 타고 계실까? 앙? 검열관이 더러운 손으로 어머니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분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검열관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아! 검열관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저는 주머니에서 호위사령부 신분증을 꺼내 검열관의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훈련받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갓나 새끼야. 내 눈깔엔 이 신분증이 안 보여? 호위 총국 1호 행사 기밀 작전 중인데 감히 더러운 손을 어디다 놀려. 정적이 흘렀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신분증, 금박으로 박힌 국장, 검열관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자리 수련, 그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지방의 일개 검열관 따위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평양의 핵심 권력. 소자동지. 그게 아니라 그 입 다물라. 내 놈 군사칭호 뭐야? 내가 지금 원수님 특명을 받고 비밀리에 이동 중인데 내 놈이 내 작전을 망쳤어. 평양 복귀하면 너부터 총살대에 세워줄까? 저는 한 발 더 다가가 그의 정강이를 군화 끝으로 걷어찼습니다. 내 어머니는 위장신분으로 동행 중이신 공작원이다. 건드리면 내 삼족을 멸해버리겠어. 당장 꺼져. 검열관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바닥을 기며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철수해. 그들은 도망치듯 화물칸을 빠져나갔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련아, 우리 딸, 장하다.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이 가짜 권위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해산. 그곳은 이 신분증 따위가 통하지 않는
진짜 돈과 총만이 지배하는 국경이라는 것을. 기차 바퀴 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해산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평양이나 함흥과는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역전 앞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가로등은커녕 가정집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경경비대의 순찰차 서치라이트만이 가끔씩 유령처럼 거리를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전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수련아, 무섭다. 사람들이 우릴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어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들. 그 눈빛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제 군복을 보고 흠칫 놀라 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뒤통수에 대고 침을 뱉는 기척도 느껴졌습니다. 평양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군복이 이곳에서는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험상궂은 산의 셋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가운데 앉은 한쪽 눈에 칼자국이 있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손님이란 게 고작 여자 둘인가? 브로커였습니다. 함흥의 꽃제비 대장이 소개해준 이 바닥에서 가장 악명 높다는 독사라는 별명의 노인.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테이블 위에 달러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돈은 가져왔소. 강만 넘게 해주면 이 돈의 2배를 더 주겠소. 노인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탁주 사발을 들이키며 말했죠. 돈이야 좋지. 근데 동무 그 차림새로는 강 근처에도 못 가. 저거 봐. 그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보이는 압록강변. 촘촘하게 박힌 철조망과 50m 간격으로 서 있는 초소들. 그리고 살벌하게 돌아가는 서치라이트. 요즘 국경 경비가 강화됐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 더구나 그 호위 총국 군복 입고 나 잡아줍쇼 하고 광고하는 거지. 저격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적이 뭔지 아나? 바로 반짝이는 계급장이야. 제 어깨에 소자 계급장.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금색별 2개가 지금은 제 목숨을 노리는 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인이 턱으로 구석에 있는 헌옷 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벗으라. 뭐라고요? 그 거추장스러운 군복 벗고 저 거지 같은 속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평양 귀족티를 벗지 못하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입으라니. 하지만 어머니가 제 소매를 잡으셨습니다. 수련아, 하자. 시키는 대로 하자. 살아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군복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단추가 풀릴 때마다 평양에서의 기억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달아주셨던 견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사받았던 훈장. 마지막으로 군복 상의를 벗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힌 내 분신, 내 과거. 그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치심과 함께 느껴지는 알 수 없는 해방감. 낡고 냄새나는 속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리수련 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수만 명의 탈북자 중 하나,
이름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좀 말이 통하겠구만. 노인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새벽 2시. 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시간이다. 그때 뛴다. 우리는 브로커의 뒤를 따라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갈대밭 속에 엎드려 숨죽이고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냄새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냄새일까요? 준비해. 서치라이트가 3초간 꺼질 때가 있어. 그때 죽어라 뛰는 거야. 얼음이 깨지든 총알이 날아오든 뒤돌아보면 죽는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맞잡은 그 힘만큼은 억척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갈게요. 제 발자국만 보고 따라오세요. 팍! 순간 전방을 비추던 서치라이트가 껌뻑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지금이야. 뛰어. 브로커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얼음판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새로운 세상이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속이겠죠. 바로 그 순간 타탕, 타타탕, 귓가를 찢는 총성, 제 바로 앞에서 달리던 청년이 소리와 함께 얼음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붉은 피가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앞만 봐요. 뛰어요. 어머니, 제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우리를 쫓아오고 총알이 귓불을 스치며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 멈추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간다. 거기 다 왔어. 손 뻗어. 중국 쪽 강변 갈대 숲에서 브로커 일행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머니를 그들의 손에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흙탕을 기어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입안 가득 씹히는 흙과 마른 풀. 그런데 이상하죠. 그 더러운 흙 냄새가 평양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향수 냄새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창문 너머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타준 믹스커피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얼어붙었던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쌉싸름한 맛. 문득 6개월 전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프랑스산 코냑 헤네시. 그날 마셨던 그 비싼 술은 목구멍을 태울 듯이 독했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 쓴맛이 났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잔에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지금 200원짜리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달랐습니다. 이 달콤함은 불안이 섞이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내일 아침에 끌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리수련 씨,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조사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군복도, 빛나는 계급장도, 명품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티셔츠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거울 속에 제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던 6개월 전에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숙소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코를 골며 주무시는 표정만큼은 평양에서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평양의 차가운 지하 감옥 어딘가에 계실지 아니면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닐지도 모르는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체제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겨주신 그 붉은 수첩과 달러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탈출하던 날 함흥역 꽃제비 소년에게 주고 남은 마지막 돈입니다. 이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평양에서의 헛된 영광이 그리워질 때마다 이 돈을 보며 기억할 겁니다. 화려한 훈장보다 낡은 속옷을 입고 얼음판을 기어가던 그 밤의 생존 본능이 더 위대했다는 거지. 제 이름은 리수련. 한때는 평양의 로열 패밀리였고 지금은 빈털터리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풍경이 눈 시리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남은 커피를 마저 비우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주 달콤했습니다.